알게 된 것은 1978년 서울역에서 활동하던 주먹 목포 만보의 소개로 김태촌을 만난 후 곧바로 그의 조직에 들어갔다. 김태촌 밑에서 갖가지 싸움에 휘말리며 몇 차례 나랏밥을 먹기도 했다. 먹고 살기 너무도 어려웠던 시절 태권도와 무술의 소질이 있었던 그는 자연스레 옆길로 빠져들었다. 물론 시작은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철없던 시절의 잘못된 선택은 그를 35년 이상 어둠의 세계에 머물게 했다. 3대 패밀리가 서울에서 영향력이 컸던 건 사실이죠. 서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구도였습니다. 싸움보다는 대치였죠. 또 3대 패밀리가 서울을 다 장악했던 것도 아닙니다. 서울은 워낙 넓어 지역마다 강력한 토착 주먹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영등포, 청량리도 아무도 장악하지 못했고 천호동은 텍사스파 전신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 사람들이 을에 그렇듯 백민도 어릴 때부터 싸움꾼 기질이 있었다. 싸움을 많이 했는데 단체 속에서 활동하기보다는 혼자 움직인 편이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싸움 실력에 대해 아직까지 1대1로 붙어 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한 태권도를 비롯해 다양한 무술을 연마했다. 그는 전성기 때 179cm에 105kg의 거구인데 군살이라고는 없었다. 한창 때는 125kg이나 나갔다고 한다. 백민은 강력한 주먹 덕에 많은 부하들이 따랐다. 1980년대 들어와 백민은 김태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서울에서 언제나 100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그는 원래 김태촌 계열이었다. 평생 김태촌을 형님으로 받들었다. 이처럼 계보상 보스는 김태촌이지만 정신적인 보스는 원로 주먹 조일환이다. 조일환의 후계자로 거론될 만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178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인 백씨는 조일환 씨와 외모나 성격 등 여러 면에서 닮았다. 상대를 일순간에 제압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 우락부락한 마스크와 떡 벌어진 어깨, 짧은 목과 소뚜껑만 한 손, 그리고 아우들을 아우르는 카리스마, 한참 어린 동생들을 대할 때 깍듯한 존칭을 쓰는 것까지 닮았다. 백민은 조일환을 높게 평가했다. 조일환 선배는 덕망이 높은 분으로 한때 전국을 제패했던 큰 주먹입니다. 또 김두한의 후계자로서 주먹계에서 협객의 맥을 이어가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주먹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배웠습니다. 존경하는 주먹으로는 조일환을 꼽았고 이어 조창조, 신상현을 거명했다. 또 김동해와 낙화유수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김태련을 언급했다. 그리고 김태촌을 이 시대 최고의 주먹으로 꼽았다. 김태촌 형님은 건달 외기를 살아온 분입니다. 건달 세계에 이정표를 남긴 사람입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그 정도의 조직을 이끌었다면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건달 오야붕을 알지만 김태촌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이었지만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컸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계산적이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동생들에게 늘 동료 간 의리와 정을 중시하고 서로 나눠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동생들이 저지른 잘못도 오야붕으로서 자신이 안고 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언급되고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상대를 제압하고 조직을 키우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면 허전했죠. 성격도 다혈질적이고 불같았습니다. 칼도 수없이 맞았고 머리 뚜껑을 2번이나 열었을 정도로 고비도 많았습니다. 그땐 그런 생활이 재미있었고 그게 폼나게 사는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국 비만 오면 쑤시는 몸뚱아리와 허망함만 남았습니다. 떳떳할 수 없던 아버지였고 가장의 역할에 소홀했던 아버지이자 아내를 고생만 시킨 남편이었다. 또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말년에 봉사활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경기 주먹계의 실력자 박봉만은 170cm가량으로 크지 않은데 근육이 대단했다. 웬만한 성인의 허벅지와 맞먹는 팔 근육은 탄탄하다 못해 터질 듯했고 하체는 드럼통을 연상케 했다. 한마디로 뽀빠이였다. 안양 타이거파를 이끌던 박봉만은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당시 범죄단체 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박봉만은 평생을 싸우고 살았다. 박봉만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꽤 했다. 앞장서서도 많이 싸우고 유난히 많이 싸운 편이에요. 건달이라고 다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대선배인 김두한 같은 분은 타고난 싸움꾼이고 강력하지만 다른 건달들은 약한 건달들이 많습니다. 박봉만이 주먹 세계로 접어든 계기는 우연히 사람을 팬 일이었다. 19살 때였다. 당시 그는 흰옷을 즐겨 입었다. 어느 날 누군가 옷 멋있다며 지저분한 손으로 그의 옷을 만졌다. 쌀 2가마를 메고 다닐 정도로 힘이 센 어른이었다. 옷이 지저분해진 데 격분한 박봉만은 그의 복부를 주먹으로 내질렀다. 땅바닥에 쓰러진 그는 일어날 줄을 몰랐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3일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장파열이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박복만은 구속됐다. 미성년자라 소년원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이후 그는 거리에 주목이 됐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싸움질을 했다. 그는 곧 무리 중에서 우뚝 섰다. 발군의 싸움 솜씨 덕분이었다. 그의 싸움 실력의 원천은 육상과 복싱이었다.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던 그는 체력과 지구력이 뛰어났다. 싸움도 체력이 달리면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0대 중반에는 복싱을 시작하며 빠른 반사 동작을 익혔다. 그는 자신의 싸움 실력에 대해 남다른 재주는 아니지만 어떠한 주먹도 피할 수 있는 실력은 된다고 평했다. 혈기왕성한 20대 시절 그는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영양가 없는 싸움을 많이 했다. 싸울 때 무기를 들지 않았고 가죽장갑만 끼고 싸웠다. 1979년 3월 안양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권을 둘러싼 조직 간 다툼이었다. 싸움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미친놈 되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술병이 날아들었죠. 한창 운동할 때라서 다친 데는 없었어요. 상대는 3, 40명이었고 그들의 무리는 5명이었다. 그 싸움에서 이겼다. 어릴 때부터 피가 뜨거웠습니다. 정의감 같은 게 있었어요. 일제 때 태어났다면 독립군이 됐을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실과 미래가 중요하지요. 누구나 자신의 팔자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26세 때 박복만은 모시던 선배 즉 타이거파 창설자로부터 조직을 물려받았다. 당연히 수사기관의 감시 대상이 됐다. 몇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일종의 기획수사였던 범죄와의 전쟁에서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했다. 구속되기 직전 한 수사관이 박복만을 불러내 박복만 씨, 이번에 완전히 죽이려 했는데 나오는 게 없더라고 귀띔했다. 그는 권투를 하다 건달의 길로 들어선 데 대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와의 전쟁으로 구속될 때도 후회는 없었어요.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느냐 없느냐 한 사람, 있어선 안 될 사람. 저는 교도소에 지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죽기 살기로 일했다. 안양 남부시장에서 목숨 걸고 일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마음먹고 소매치기범, 도박꾼, 도둑놈을 차단했습니다. 상인들도 챙겨주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진 적이 없습니다. 옥살이 이후 그는 매사에 조심하고 언행을 신중히 했다. 사실 범죄와의 전쟁 때 옥석을 가리지 않은 면이 있었죠. 삼청교육대 보낼 때도 정통성을 가진 건달과 양아치나 소매치기범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었죠.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박복만은 집에 들어온 도둑을 개 패듯이 팬 적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집에 가서 또 도둑질을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도둑을 팬 게 문제가 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도둑이라고 그렇게 패면 어떡하느냐고 나무랐다. 이에 박복만은 내가 약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가 말하는 건달의 효용성이다. 남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못된 놈들도 응징합니다. 현재는 주먹계의 풍토가 많이 바뀌고 있다. 낭만도 사라졌고 우리보다 돈으로 움직인다. 우리 때만 해도 춥고 배고팠죠. 밤엔 잠자리 걱정하고 콩 한쪽도 나눠 먹던 시절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 세계에는 의리와 정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돈만 알고 위아래를 모르는 애들이 잘못된 거죠. 신상사파의 2인자 구다룽의 고향은 경남 창원이다. 푸치는 일제시대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해 손이 누이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돼 있다. 부모 모두 어릴 때 세상을 떠나 6.25 직후 창원의 고아원 평화원에 어린 몸을 의탁해야 했다.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다. 그가 주목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평화원에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평화원은 부패의 온상이었다. 독지가가 위문품을 보내면 잔뜩 사진만 찍고 정작 원생들에게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다. 평화원 원생 30여 명이 창원군청에 몰려가 배가 고파 못 살겠다며 항해 시위를 벌이다. 구다룽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원장을 구타했다. 15, 16세 때의 일이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부산과 거제도 사이 가덕도의 고아원이다. 대한민국 전체 고아원 원생 중 큰 사고를 친 전국구 문제아들이 유배되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가덕도 고아원 친구에게 싸움의 기술을 배웠다. 싸움은 두뇌가 9, 완력이 하나라는 요령도 그에게 들었다. 약자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오만한 강자와는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싸움 철학에도 귀를 기울였다. 20대 초반 마산에 진출하면서 그는 주먹으로 명성을 떨쳤다. 당시 마산은 북마산, 신마산, 구마산 세 구역으로 나뉘었다. 신마산은 항만이 있어 외항선이 들어왔고 북마산은 별로 볼 게 없는 주택지역이었다. 구마산은 오동동을 중심으로 기생집 등 유흥업소가 즐비했다. 1960년대에는 오동동과 동성동 골목을 통칭해 오동동으로 불렀다. 마산근의 어항의 중심지로 이 선창가에는 기생집과 함께 장어국,
추어탕, 생선구이를 파는 선술집이 많았다. 구다룽은 마산에서 가장 번화했던 오동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북마산과 신마산 건달들은 제가 버티고 있었던 구마산 오동동 지역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주먹 선배들도 많았지만 그들도 오동동엔 오지 못했지요. 북마산과 신마산 선배들을 찾아가 나와 발의를 트자고 제안했어요. 마산 주먹 세계의 통합을 시도한 것이죠. 제가 통 크게 나오니까 선배들이 굉장히 저를 신뢰했고 그때부터 구다룽이란 이름이 마산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5.16이 터진 후 마산의 주먹 세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역 군인이 경찰서장에 부임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중간 보스급 이상 건달을 불러 겁을 줍니다. 오늘 경찰 회의 때 자네 이름이 거론됐는데 구속을 피하려면 돈을 내라는 식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건달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술집과 요정에서 정기 상납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구두닦기에게도 돈을 상납받았어요. 결국 구씨에게도 마산을 떠나라는 최후 통첩장이 날아들었다. 어느 날 경찰서장과 강력계장이 마산교도소 옆 중앙호텔에서 잠자고 있던 구씨를 깨웠다. 이 서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오늘 안으로 마산을 뜨지 않으면 마산 조직원 모두를 내일 아침 일망타진하겠다고 협박했다. 구씨는 그날 밤 마산에서 삼낭진을 거쳐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온 것을 계기로 건달 생활을 청산하려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강씨는 군납업계의 큰손이었는데 한 해 전에 권총에 맞아 척추를 다쳐 휠체어를 타야 하는 불구의 몸이 돼 있었다. 군납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그는 세력도 막강했다. 구씨는 이 유력한 군납업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그를 보좌하는 일을 맡게 됐다. 강씨가 신상사와는 워낙 친했으므로 구다룽이 그를 통해 신상사를 만나게 된 것은 필연의 과정이었을 것이다. 신상사도 배짱 두둑하고 싸움의 기술이 탁월하며 육체적인 매력 넘치는 이마산 사나이를 곁에 두고 싶었다. 휠체어 미는 일 따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50년 가까운 신상사와 구다룽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신상사와 구다룽의 화려한 명동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신상사는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제게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신상사가 어떤 건달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건달을 보낼지 말지는 2인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부두목의 처신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스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결심이 섰는지를 그걸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누군가 보스에게 잘못했다고 빕니다. 보스는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반성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신상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고 그에게 되묻지 않고 정확하게 그의 뜻을 파악한 후 행동에 들어갑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보스의 관점에서 숙고합니다. 이런 2인자의 역할과 규율이 깨지면 건달 조직은 붕괴합니다. 1960, 70년대 명동의 밤은 신상사와 구다룽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다. 1970년대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인이 한일관에서 밥을 먹고 사보이 호텔에 올라오면서 소매치기를 당한다. 요즘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금이다. 수석 부인은 비서에게 중부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비서는 아니라고 한다. 중부서나 시경 가봤자 어느 천년에 찾을지 모른다며 신상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비서가 사보이 호텔에서 구다룽을 만나고 구다룽은 조직을 가동해 알아보게 된다. 양동의 오야붕이 대구에서 올라온 원정 소매치기 조직의 소행이라는 보고를 한다. 30분 후 양동 오야붕이 그 소매치기를 데려온다.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떼어 소매치기에게 준다. 수석 부인에게는 이 친구 대구에서 원정 왔으니 차비라도 줍시다라고 말한다. 수석 부인도 소매치기도 웃으면서 자리를 뜬다. 서울시경이 남대문에 있을 때 조직 간 싸움이 붙으면 시경 간부들은 신상사를 찾아와 부탁한다. 약수동과 종로 쪽이 싸움이 난 모양인데 회장님이 좀 말려주십시오. 신상사는 양쪽 조직의 보스를 불러 화해를 시켜 돌려보낸다. 건달이 큰 사건을 내고 소위 잠수를 탔을 때도 시경 간부가 신상사를 찾아와 부탁한다. 신상사는 건달의 은신처가 왕십리라는 것을 알고 왕십리 오야붕을 불러 그 건달의 자수를 종용한다. 건달은 자수를 하고 감형을 받는다. 1975년 사보이 호텔 사건을 전후해서는 건달들의 싸움판에 사시미 칼이 등장했다. 건달 세계에 음산한 바람이 불었다. 삐끗 잘못하면 죽거나 중상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새파란 20대 자객을 주먹깨 까마득한 선배에게 보내 형님 살은 칼이 안 들어갑니까? 하고 위협하곤 했다. 결코 넘어선 안 될 금도였고 건달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였다. 위험은 건달 세계 내부로부터 생성됐고 그렇게 생성된 위험은 외부 세력을 불러들였다. 1980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주먹 조직에 메스를 들이댔다. 구다룽 김태촌 조양은이 타깃이었고 그들은 나란히 구속됐다. 구다룽 징역 6년 4개월, 김태촌 징역 5년 6개월, 조양은은
징역 15년을 받았다. 구다룬과 조양은은 군사법정에서 최종심을 맞았고 김태초는 계엄 해제 후 민간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았다. 1980년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김태촌이 가장 운이 좋았다. 구다룽이 15년 형을 받고 서대문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직후부터 신상사의 구명 작업이 시작됐다. 구다룽의 조직관리 원칙은 건달도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생들에게 하다 못해 선술집이라도 운영할 것을 종용했다. 그가 마산에 있을 때 벌인 사업은 기름 장사였다. 당시 마산의 기름은 거의 전부가 해군 군용 기름을 빼돌린 것으로 충당됐다. 군도 부패했지만 관도 거기에 합세했다. 구다룽은 당시 시청과 협의해 군용 기름의 배급권을 달라고 했다. 시장과 세무서장, 보건소장까지 힘을 합쳐 구씨의 사업을 도왔지만 초기 자본은 구씨가 마련해 충당했다. 대신 시에서는 구씨에게 새 마산 시민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네에서 상인들을 협박해 푼돈이나 뜯는 깡패양 아치들을 일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옷에 기름 묻히며 정직하게 벌어먹고 살자고 했더니 선뜻 나서는 놈들이 없어요. 건달이 작업복 입고 자전거에 기름 싣고 배달하는 일을 좋아할 리 없지요. 처음엔 몸 약한 친구 하나를 격리시키고 저와 단둘이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게 확인되면서 하나둘씩 동생들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더군요.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1년만 하고 경영권을 후배에게 물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동동 술집의 마른 안주 공급권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런데 무엇이든 돈이 있는 곳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는가 하면 1년이 지나도 사업권을 후배에게 넘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산 지역을 분할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배당금도 받지 않고 기름 장사를 때려치웠습니다. 의리를 생명으로 여긴다는 건달들이 돈 앞에는 눈이 어두워 신의를 저버리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